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선거였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선이 될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분명하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피고인의 신분, 야당 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켜달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열렸습니다. 이재명의 두 가지 거짓말 가운데 그러니까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에 직접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이거 뭐 직무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직접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잠시 전에 검찰에 구형이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징역 1년, 2년 이렇게 구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입니다. 다른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고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가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국고 지원을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만큼 선거법 위반은 엄중한 것이죠.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선거법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거짓말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선거법은 처벌을 하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입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의 이 거짓말 두 가지 선거법 위반은 워낙 명료하고 또 재판 지연도 시도를 했고 또 방탄을 해왔다.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방탄을 해왔다. 굉장히 악질범이다.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의 이 심리, 이제 선고를 하는데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이런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명료합니다. 이재명이 지난번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직접 신문에 말이 꼬였습니다. 자기 말대로 이재명이 마지막에 딱 걸려든 겁니다. 지난 2년이 넘게 이재명이 자신이 거짓말을 한 부분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가고 알았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 주관적으로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 때는 하위직 공무원이어서 잘 몰랐다.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은 대개의 경우에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김문기를 모를 수는 없었다. 오늘도 자신의 말처럼 말이 꼬였습니다. 이재명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놓고 국토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이재명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를 몰랐다 부분도 자기가 많은 증거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몰랐다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기억이 안 났다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이 백현동 협박에 대해서도 자기가 국정감사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고였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구도 있었는데 그 국토부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압으로 받아들였다.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말이 너무 세졌다. 국토부 강압 때문에 모두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버렸다. 말이 꼬였다. 이렇게 사실상 실토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두 가지 거짓말, 이게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였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느냐, 당선될 목적으로 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장소와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이었느냐 아니면 준비된 말이었느냐.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SBS 방송에 나와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 속에서 자기가 이미 준비를 한 것이죠. 하루 전에 김문기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준비해서 김문기를 전혀 모른다라고 딱 잡아댄 겁니다. 비리에 자기가 얽히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1대1로 준비된 상황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얼떨결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량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징역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의 협박 부분도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은 경기도지사로서 답변에 준비를 거듭하는 자리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자리죠. 김은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이재명이 흥분했습니다. 당시에. 영상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재명이 흥분해서 자기 말대로 말이 꼬였습니다. 과감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백현동을 모른다. 백현동 비리로부터 자기가 엮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합니다. 각종 야당 대표, 민주당 의원, 이 국회의원님을 내세워서 각종 검찰을 탄핵하고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이런 사법방해를 합니다. 오늘 검찰이 그 부분을 꼭 집은 것입니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선거법의 잣대가 달라지게 되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법 위반은 최대 형량이 5년의 징역형입니다. 또 벌금은 5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고 3명의 합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검찰도 많은 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이 전체 흐름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변호인 측은 어떤 입장이다. 검찰이 모두 예상을 하고 전체 이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검찰도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한 다음에 구형을 합니다.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 지금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검찰이 상당히 이거 조작한 것이다. 검찰 조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좀 과장한 것이다. 자기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였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이재명이 잘못하면 자기 함정을 파는 꼴이 됩니다. 재판부는 언제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모른다라고 한 것이다. 상황이 하루 전에 김문기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은 딱 잡아댑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고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의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엄정하게 구형을 한 것입니다.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검찰이 보는 법리, 증거로 보면 지금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이제 다음 달 20일 대략 다음 달 20일쯤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조금 뒤에 이재명의 이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달 선고일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런 정치 권력 뒤에서 방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사법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시켜달라. 법정에서 구속시켜달라. 선거법 위반으로도 법정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무너집니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그 다음 434억 원을 토해내면 민주당도 망합니다.
자, 어제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냐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열렸습니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념사를 했는데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한 겁니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김정은이 얘기한 이국가론, 적대적 이국가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 관계고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국가 두 개로서 존립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자 연방제 통일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론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유명한 무슨 정치인 또는 학자,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작년에 적대적 이국가론 이런 걸 주장하기도 전에 이미 통일을 하지 말자,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우리가 통일이 왜 필요한가 하는 주장들, 견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결국은 북한 체제를 또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통일의 예, 우리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중장년층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통일관을 재정비하자, 이런 주장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통일관이라는 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카 통일을 하자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남한에서도 또 북친 통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어차피 이거는 그냥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당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영원히 통일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통일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통일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통일 담론 이런 걸 내놓는 것,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서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논평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두 국가라는데 언제는 북한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 담론, 평화 담론을 재정비했나요? 우리는 우리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의 기념사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이 변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도 통일 담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북한의 입장에 맞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통일 담론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컨트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수준인데 임종석은 다르다는 거죠. 왜 임종석이 다르냐? 아시다시피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의장이 이른바 통일 담론을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한 30여 년 전에 임수경 방북 평양 통일 축전에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을 보냈죠. 그 즈음에 제가 북한을 간 적이 있는데, 임수경은 북한에서 통일의 꽃입니다. 통일의 꽃. 그렇게 될 정도로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임종석이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평생을 그들 학생들 표현대로 통일운동에 매진해 온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 이국가론을 내놓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통일 관련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결국은 통일론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게 2019년 11월입니다. 한 4년여 전이죠. 그때도 명목이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4년여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적어도 임종석한테 생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총선에 본인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막아서 출마를 못했던 거, 뭐 그거는 뭐 통일과 무관할 것 같고, 적어도 임종석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임종석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그 환경의 변화는 바로 북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작년 12월에 적대적 이국가론을 내세워서 더 이상 이제 통일 문제 뭐 이런 것들 관심 없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김정은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도 김정은이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두 개의 국가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이 핵 개발은 왜 하는 거죠? 핵 개발은 두 개의 국가로, 그리고 핵을 가지고 남한을 왜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우물풍선 뭐 미사일 개발 뭐 다 합니다. 물론 미사일 같은 거 뭐 해외에 뭐 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뭐 전쟁 뭐 이런 거에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남북한 전쟁은 왜 합니까?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얘기하는 이른바 적대적 이국가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질적인 행동과는 반대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그거 믿고 자 북한이 이국가론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통일을 접고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어떤 걸 맨 처음에 떠올릴 수 있나요? 결국은 임종석 하면 늘 붙어 다니던 게 종북 주사파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뚜렷한 증거가 결국 본인이 자백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변화가 없는데 북한이 작년 12월에 이러자라고 했더니 임종석도 변하더라. 종북, 북한을 따른다는 게 종북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북 본색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걸 스스로 임종석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국내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북한과 벌였던 남북 정상회담, 그게 두 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입니까? 하나의 국가,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 심지어는 임종석이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모조리 부정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에 휩싸이게 될 거고요. 물론 뭐 임종석 혼자 뭐 통일을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또 뭐 통일이 무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남북한이 적대적이면서 두 개의 국가가 되는 것은 현실이고,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 근데 이 장기적인 목표가 우리의 뜻과 또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쓴 책에 보면 통일은 어느 날 태산같이 밀려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가 갑자기 변화해서 북한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이른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대거 실질적인 독립을 이뤘죠.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데가 적대적인 관계가 훨씬 더 심화된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러시아 협력 관계가 강화돼서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후에 뭐 미국과 중국의 협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북한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